전 세계가 경악하고 있습니다. 싸구려 중국 선박을 택했던 나라들이 줄줄이 좌초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탄소세 폭탄까지 코앞에 닥치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나라는 오직 한국뿐이었습니다. 전 세계 선사들이 한국 조선을 선택할 수밖에 없던 진짜 이유를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시작 전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욱 재밌는 사연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잭슨 리드라고 합니다. 미국의 대형 해운회사 오션스타 라인에서 최고 운영 책임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북대서양의 겨울 바다는 언제나 차가웠죠.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본사 관제실의 대형 모니터 앞에 서 있던 제 눈에 빨간 경고등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하는 게 보였습니다. 처음엔 작은 점 하나였던 것이 순식간에 화면 절반을 뒤덮었어요. LNG 운반선 한 척의 엔진 센서에서 이상 신호가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베어들기 시작했죠. 이게 시작일 줄 그때 알았을까요? 전혀 몰랐습니다. 선장과의 통신이 연결되었을 때 스피커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엔진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다는 보고였죠. 극저온으로 얼린 가스를 싣고 있는 탱크의 압력이 불안정해지고 있었습니다. 안전을 위한 감속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 이어졌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승인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과연 이 정도로 끝날까요? 그런 희망은 곧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감속과 동시에 연료 소모량 그래프가 급격히 치솟았습니다. 매연 배출량도 함께 올라가는 게 보였죠. 재무 담당자가 옆에서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유럽 항만의 탄소 벌금 기준에 걸릴 것 같다는 말이었죠. 실제로 몇 분 지나지 않아 사전 통지 메일이 도착했네요. 화면에 뜬 숫자를 보는 순간 입술이 바짝 말라왔습니다. 이건 예상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죠. 제 판단이 틀렸던 걸까요? 그래도 값이 싸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중국에서 들여온 배들은 가격만큼은 확실히 저렴했으니까요. 하지만 모니터 속 빨간 숫자들은 제 생각을 비웃기라도 하듯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처음 배를 발주할 때 아낀 금액보다 지금 쌓이고 있는 비용이 훨씬 더 크다는 걸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아니, 이미 답은 나와 있었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고객사의 항해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하역 지연으로 냉장 화물에 손실이 발생했으니 책임을 지라는 내용이었죠. 고객사 담당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사과의 말을 반복했지만 전화를 끊을 때마다 등줄기가 식어 내려가는 느낌이었죠. 이게 한두 건이었을까요? 보험사로부터도 통지가 날아왔네요. 최근 동종 선박의 고장 빈도가 높아 보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차갑고도 사무적인 문장들이 이메일 창을 가득 채웠습니다. 영업회의실에는 무거운 공기가 흘렀습니다. 마케팅 팀장이 두툼한 파일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죠. 고객 이탈률, 신뢰도 하락 그래프, 경쟁사 대비 정시 도착률 비교표가 차례로 펼쳐졌습니다. 모든 지표가 아래를 향하고 있었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값싼 배로 아낀 돈이 신뢰를 잃는 비용보다 작다는 사실이 숫자로, 그래프로, 데이터로 제 앞에 쌓여 있었으니까요. 이걸 어떻게 변명하겠습니까? 할 말이 없었습니다. 밤늦게 소집된 브리핑 자리는 더욱 참담했습니다. 재무팀이 준비한 대형 패널에는 탄소 벌금 달력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죠. 올해는 일부만 내지만 내년에는 더 많이, 그 다음 해에는 거의 전부를 내야 한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마치 전기요금 고지서처럼 나중에 한꺼번에 청구서가 날아온다는 비유가 제 머릿속을 강타했죠. 저는 한 번만 넘기자는 말로 회의를 마무리했지만 회의실을 나서는 모든 이들의 눈빛에는 누수라는 단어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과연 한 번만 넘길 수 있을까요? 아무도 믿지 않는 표정이었죠. 부품 조달 문제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고장난 부품을 교체하려면 특정 업체를 거쳐야 했죠. 계약 조건이 그렇게 묶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납기는 계속 지연되었고 통관 절차도 복잡하게 꼬여갔죠. 항만의 정해진 입출항 시간, 즉 슬롯을 놓치면서 한 척의 지연이 다른 배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네요.
눈덩이가 굴러가듯 문제는 커져만 갔습니다. 이걸 막을 방법은 없는 걸까요? 당시 저는 그 답을 몰랐습니다. 선장들의 채팅방에는 비슷한 보고들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스마트 측정기에서 진동 경고가 자주 울린다는 내용이었죠. 본사에서는 임시 처방으로 다음 항차부터 우회 항로를 지시했지만 그것은 더 많은 연료와 시간을 의미했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손으로 얼굴을 감쌌죠. 악순환의 고리가 점점 조여들고 있었습니다. 이 끝은 어디일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했죠. 그날 밤 저는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아버지의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거칠고 큰 글씨로 적힌 네 글자가 눈에 들어왔죠. 싼게 비지떡. 아버지는 평생 선원으로 일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어릴 적 제게 늘 하시던 말씀이 그 수첩 속에 남아 있었죠. 저는 천천히 수첩을 덮고 사무실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은 초조함으로 일그러져 있었죠. 바다는 정직하다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제가 그 말을 잊고 있었던 걸까요? 아마도 그랬을 겁니다. 잠을 설친 탓에 아침 이사회에 들어설 때 제 얼굴은 피곤함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회의실 안의 분위기는 그보다 더 무겁고 어두웠죠. 우리 회사의 재무를 총괄하는 에밀리 카터가 프로젝터 앞에 서서 리모컨을 들어올렸습니다. 화면에 뜬 슬라이드의 글씨는 아주 컸죠. 처음 값은 한 번, 유지 벌금은 매번. 그 문장이 회의실 전체를 압도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죠. 숨소리마저 조심스러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에밀리가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실제 사례표가 올라왔죠. 같은 항로, 같은 화물을 실어 나르는데도 탄소 벌금과 지연 비용의 차이로 어떤 선단은 이익이 마이너스로 꺾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숫자들이 빨간색으로 강조되어 있었죠. 저는 그 표를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우리 회사의 선단도 저 표와 크게 다르지 않았으니까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저는 처음으로 숫자 앞에서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에밀리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에 싸게 샀다고 좋아했지만 결국 그 차이를 계속 메우고 있다는 설명이었죠. 이사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몇은 서류를 넘기며 한숨을 내쉬었죠.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제가 고집했던 값싼 배들이 결국 회사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죠. 이게 제 책임이었을까요? 틀림없었습니다. 회의가 중반에 접어들었을 때 화면이 바뀌며 노조 대표와의 화상 연결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이클 그린이었죠. 그는 현장 선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화면 속 그의 표정은 진지했죠. 엔진 진동과 경고음이 잦아져서 승무원들의 안전이 걱정된다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죠. 그의 다음 말이 제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선원들은 그림과 손으로 배우는 쉬운 교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복잡한 매뉴얼과 어려운 용어들 때문에 실제 위급 상황에서 제대로 대응하기 힘들다는 설명이 이어졌죠. 저는 교육은 우리 몫이라고 답했지만 그 말을 하면서도 제 목소리에 힘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정작 저는 지금까지 가격표만 들여다보았으니까요. 교육이나 안전 같은 건 뒷전이었죠. 제가 뭘 놓치고 있었던 걸까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었습니다. 마이클이 화면에서 사라지자 홍보팀 담당자가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업계 기사에 한국 친환경 선박 수주 럿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떴다는 내용이었죠. 담당자가 기사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삼성중공업이라는 이름이 크게 보였죠. 저는 그 이름을 처음 본 건 아니었지만 이렇게 주목해서 본 적은 없었습니다. 기사는 한국 조선소들이 친환경 기술로 유럽과 미국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죠. 반면 우리가 협력하고 있는 조선소는 품질 논란과 납기 지연 문제로 업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는 후속 기사도 함께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 기사들을 스크랩해 가방에 넣었죠. 하지만 제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답은 멀리 있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죠. 회의가 끝나고 이사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회의실에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죠. 뉴욕 항만의 컨테이너선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저 배들은 제대로 움직이고 있는 걸까요?
우리 배들처럼 고장과 지연으로 허덕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빌딩 밖은 어두웠고 사무실 안은 제 책상 조명만이 외롭게 켜져 있었죠.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검색창을 열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망설였죠. 그러다 천천히 단어들을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중공업, 친환경, LNG, 고장률, 교육.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검색 결과들이 줄줄이 나타났습니다. 스마트 운항 플랫폼이라는 단어가 보였죠. 클릭했습니다. 화면에는 배가 스스로 연료를 절약하고 최적의 항로를 찾는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 나왔습니다. 그림과 도표로 쉽게 설명되어 있었죠. 다음은 급저온 탱크 보온 설계였습니다. 마치 보온병처럼 열이 새지 않게 하는 구조라는 설명이 눈에 들어왔죠. 이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였습니다. 예지정비라는 단어도 나왔습니다. 고장이 나기 전에 징후를 미리 잡아낸다는 방식이었죠. 저는 화면을 스크롤하며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습니다. 마이클이 요구했던 그림과 손으로 배우는 교육 시스템에 대한 내용도 있었죠. 한국 조선소들은 이미 이런 걸 다 하고 있었던 겁니까? 저는 뒤로 몸을 기대며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여러 생각들이 부딪혔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고집했던 값싼 선택들이 얼마나 근시안적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죠. 아버지가 수첩에 적었던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처음 값이 싸다고 좋아했지만 결국 평생 더 많은 돈을 쓰고 있었던 겁니다. 신뢰도 잃었고 안전도 위협받고 있었죠. 이대로 갈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인터넷 기사와 자료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현장을 봐야 했죠. 저는 비서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한국행 일정을 잡아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 조선소 투어를 요청해달라고 덧붙였죠. 아버지의 수첩을 다시 꺼냈습니다. 새 페이지를 펼쳤죠. 그리고 큰 글씨로 한 단어를 적었습니다. 편견. 그 옆에 작은 글씨로 또 적었습니다. 오늘 깨자. 저는 수첩을 덮고 사무실 불을 껐습니다. 내일부터는 달라질 거라는 예감이 들었죠. 아니, 달라지게 만들 것입니다. 비서에게 메일을 보낸 다음 날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제가 요청한 회의였죠. 회의실에 들어서자 이사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습니다. 공기가 무거웠죠. 저는 단상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입을 열었죠. 직접 보고 오겠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한국의 삼성중공업 조선소를 방문해서 그들의 기술과 시스템을 제 눈으로 확인하고 오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죠. 한 이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반대파의 중심에 있던 사람이었죠. 그가 말했습니다. 중국이 더 싸다는 얘기였습니다. 같은 말을 또 반복했죠. 그리고 또 반복했습니다. 마치 그 말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될 것처럼 말이죠. 저는 반박하려 했지만 에밀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차분하게 한 문장만 던졌죠. 싼 고장은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한 줄이 모든 토론을 멈추게 만들었죠. 반대파 이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에밀리의 말이 전곡을 찌른 것이었죠. 우리가 지난 몇 달간 겪은 모든 문제가 바로 그 한 문장 안에 담겨 있었으니까요. 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 과반이 찬성으로 손을 들었죠. 저는 고개를 숙여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며 에밀리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죠. 제대로 보고 오라는 격려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드시 답을 찾아오겠다고 다짐했죠. 사흘 후 저는 JFK 공항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가방 하나와 아버지의 수첩이 들려 있었죠. 탑승 수속을 마치고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묘한 긴장감이 밀려왔습니다. 이 여행이 제 생각을, 아니 회사 전체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겠다는 예감이 들었죠. 과연 어떤 걸 보게 될까요? 기대 반, 불안 반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뉴욕의 스카이라인이 점점 작아졌죠. 구름 위로 올라서자 세상이 새하얗게 펼쳐졌습니다.
저는 기내 좌석에 앉아 수첩을 꺼냈죠. 새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펜을 들어 천천히 글자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처음 값 대 평생 값. 그 문장 아래 굵게 밑줄을 그었죠. 이게 이번 여행의 핵심 질문이었습니다. 비행 시간은 길었습니다. 14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저는 여러 생각에 잠겼죠. 지난 몇 년간 제가 내린 결정들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값싼 선택들이 결국 비싼 대가로 돌아왔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기내식을 먹으며 또 잠을 청하며 제 머릿속에서는 계속 같은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한국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찾아야만 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에 그 묵직한 충격이 느껴졌죠.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도착했구나 싶었죠. 기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한국어와 영어가 번갈아 나왔죠. 저는 짐을 챙겨 통로로 나섰습니다. 입국장으로 걸어 나오는 동안 공항 안내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글과 영문이 나란히 적혀 있었죠. 표지판마다 정확하고 깔끔했습니다. 통역사가 미리 나와 있었죠. 저를 알아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반갑게 인사를 나눴죠. 하지만 정작 제 긴장을 풀어준 건 공항 직원의 한마디였습니다. 짐을 찾아 나오는 길에 방향을 잠시 헤매고 있었죠. 그때 공항 직원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Welcome, this way. 간단한 영어였지만 그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친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손짓으로 방향을 정확히 알려주었죠. 저는 고맙다는 말을 건넸습니다. 작은 안내였지만 큰 차이를 만든다는 걸 그 순간 느꼈죠. 이런 게 바로 디테일이구나 싶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와 승용차에 올랐습니다. 서울에서 거제까지 이동하는 길이었죠. 기사님이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편안히 가시라는 말과 함께 차가 출발했죠.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신선했습니다. 도로는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죠. 표지판들도 일정한 간격으로 서 있었습니다. 고속도로에 접어들자 속도가 붙었습니다. 차들이 질서정연하게 달리고 있었죠. 끼어들기나 난폭 운전을 하는 차량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감탄했죠. 기사님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시간 약속을 목숨처럼 지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죠. 배도 도로도 결국 약속의 연속으로 움직이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시간을 달려 거제에 도착했습니다. 멀리 바다가 보였죠. 그리고 거대한 크레인들이 하늘을 찌를 듯 서 있었습니다. 삼성중공업 조선소였죠. 규모에 압도당했습니다. 이런 곳에서 배가 만들어지는구나 싶었죠. 차가 정문 앞에 멈췄습니다. 경비실을 지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내 담당자가 나와 있었죠. 악수를 나누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가 안전 헬멧과 조끼를 건네주었죠. 현장에 들어가려면 필수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헬멧을 쓰고 조끼를 입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싶었죠. 안내 담당자가 첫 마디를 꺼냈습니다. 쉬운 말로 설명하기 시작했죠. 오늘 보실 건 3가지라고 했습니다. 안전, 정밀, 그리고 데이터. 그 3단어가 제 귀에 박혔습니다. 저는 수첩을 꺼내 데이터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2개를 쳤죠. 이게 핵심일 것 같았습니다. 회의실로 안내되었습니다. 깔끔하고 현대적인 공간이었죠. 벽면에는 대형 스크린이 걸려 있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었죠. 첫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문장이 크고 명확했습니다. 배는 평생 친구입니다. 그 아래 이어지는 문장들이 눈에 들어왔죠. 처음에 아끼면 나중에 더 낸다. 우리는 처음부터 아끼지 말고 평생을 아끼자를 목표로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들을 읽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말이 사람의 귀에 들어오게 만든다는 생각이었죠. 어려운 용어도 복잡한 도표도 없었습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로 핵심을 찌르고 있었죠. 이게 바로 소통이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슬라이드를 기다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 같았죠. 다음 날 새벽 호텔에서 눈을 떴습니다. 시계를 보니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죠. 하지만 잠은 더 이상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현장을 볼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죠.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통역사가 이미 나와 있었죠. 우리는 차에 올라 조선소로 향했습니다. 조선소에 도착하니 아직 어스름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은 이미 깨어 있었죠. 작업자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안전장비를 착용한 사람들의 모습이 질서정연했죠. 저는 어제 받은 헬멧과 조끼를 다시 착용했습니다. 안내 담당자가 우리를 현장 브리핑실로 안내했죠. 브리핑실에 들어서자 벽면 가득 차트와 체크리스트가 붙어 있었습니다. 오늘의 위험 요소, 오늘의 점검표라는 제목들이 보였죠. 작업자들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팀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앞에 서서 설명을 시작했죠. 오늘 작업할 구역, 주의할 사항, 비상 연락망까지 하나하나 짚어갔습니다. 모두가 같은 종이를 들고 고개를 끄덕였죠. 그 광경을 보며 저는 수첩에 메모를 했습니다. 재현성이라는 단어를 적었죠. 안내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같은 조건이면 같은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원칙이라고 했죠. 그게 바로 재현성이고 재현성은 신뢰의 다른 이름이라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죠. 우리 회사 배들에게 부족했던 게 바로 이거였구나 싶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거대한 선체들이 눈앞에 펼쳐졌죠. 크레인이 천천히 움직이며 철판을 들어올리고 있었습니다. 용접 불꽃이 여기저기서 튀었죠. 하지만 소음 속에서도 질서가 느껴졌습니다. 모두가 자기 역할을 정확히 알고 움직이고 있었죠. 이게 바로 시스템이구나 싶었습니다. 첫 번째로 안내받은 곳은 극저온 탱크 전시 구역이었습니다. 거대한 모형 탱크가 놓여 있었죠. LNG를 영하 163도로 보관하는 탱크라는 설명이 시작되었습니다. 담당 엔지니어인 강태원이 우리를 맞이했죠. 그는 차분하고 정확한 말투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강태원이 보온병을 하나 꺼내 들었습니다. 이걸 아시죠? 라고 물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탱크도 이 보온병과 같은 원리라고 했죠. 틈이 조금만 있어도 김이 샌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우리는 틈을 싫어한다는 말에 힘이 실려 있었죠. 저는 그 단순한 비유에 감탄했습니다. 어려운 기술을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다니 말이죠. 그가 금속 표면으로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손가락으로 표면을 톡톡 두드렸죠. 소리가 맑게 울렸습니다. 다른 곳을 또 두드렸죠. 이번엔 소리가 조금 달랐습니다. 여기 미세한 틈이 있다는 설명이었죠. 소리로 틈을 가려낸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이게 바로 장인의 손끝이구나 싶었죠. 20년 경력의 용접 장인이 시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용접 토치를 들고 조심스럽게 금속을 이었죠. 불꽃이 정확한 선을 그리며 움직였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죠. 용접이 끝나고 표면을 확인했습니다. 이음새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매끄러웠죠. 저는 눈이 커졌습니다. 이런 기술이 한국에 있었다니 말이죠. 왜 진작 몰랐을까요? 편견이 저를 가로막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으로 이동한 곳은 스마트 운항 플랫폼 체험관이었습니다. 대형 스크린 여러 개가 벽을 채우고 있었죠. 담당자가 시스템을 켰습니다. 화면에 바람, 파도, 연료 소비량이 동시에 떠올랐죠. 실시간 데이터였습니다. 가상의 배 한 척이 항해 중이었죠. 시스템이 갑자기 권고 메시지를 띄웠습니다. 지금 각도를 3도만 바꾸면 연료 3% 절약된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물었습니다. 3%면 작은 거 아닌가요? 담당자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쉬운 비유를 들어주었죠. 한 잔씩 아끼면 통에 물이 찬다는 말이었습니다. 한 해 여러 척이면 바다가 바뀐다는 설명이 이어졌죠.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작은 절약이 모이면 거대한 변화가 된다는 걸 말이죠. 화면을 보며 계속 질문했습니다. 이 시스템이 실제 배에도 적용되느냐고 물었죠. 그렇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이미 수십 척의 배가 이 시스템으로 운항 중이라고 했죠. 연료비가 평균 15% 줄었다는 데이터도 보여주었습니다. 탄소 배출은 20% 감소했다고 했죠. 숫자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지 정비 체험존으로 이동했습니다. 실제 엔진 모형이 놓여 있었죠. 엔진 곳곳에 작은 센서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담당자가 설명했죠.
이 센서들이 가벼운 떨림과 미세한 열 변화까지 감지한다고 했습니다. 고장 나기 전에 고장 징조를 잡아낸다는 원리였죠. 저는 무릎을 쳤습니다. 우리 문제가 바로 이거였다고 중얼거렸죠. 징조를 못 봤던 겁니다. 고장이 나고 나서야 허겁지겁 대응했던 거죠. 하지만 이 시스템이 있으면 미리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부품도 미리 준비하고 정비 일정도 계획적으로 짤 수 있었죠. 이게 바로 스마트한 방식이구나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원 교육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벽면의 문구가 눈에 들어왔죠. 어려운 말 금지. 큼직한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교육 담당자인 박서진이 우리를 맞았죠. 그녀는 밝은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교육실 안을 둘러봤습니다. 벽에는 그림과 도표가 가득했죠. 복잡한 문장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두 그림으로 설명되어 있었죠. 밸브를 여는 방법, 비상상황 대처법, 안전장비 착용 순서까지 모두 그림이었습니다. 한눈에 이해할 수 있었죠. 박서진이 실제 밸브를 들고 왔습니다. 이걸 손으로 직접 만져보고 배운다고 했죠. 종이에 있는 안전이 아니라 손끝의 안전을 가르친다는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녀가 시범을 보여주었죠. 밸브를 천천히 돌리며 각 단계를 설명했습니다. 말보다 행동이 먼저였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노조 대표 마이클이 요구했던 게 바로 이거였다는 걸 말이죠. 그림과 손으로 배우는 교육. 선원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교육이 이미 여기 구현되어 있었던 겁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죠. 답을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박서진이 말했습니다. 쉬운 교육이 빠른 교육이라고 했죠. 어려운 말로 가르치면 시간만 오래 걸리고 기억도 안 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림과 손으로 배우면 한 번에 익히고 오래 기억한다고 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게 바로 사람 중심 철학이구나 싶었습니다. 교육실을 나서며 강태원이 말했습니다. 이제 실제 바다로 나가보시겠냐는 제안이었죠. 시험 항해가 예정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방금 본 모든 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이 이어졌죠. 저는 망설이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거였죠. 눈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경험하는 게 진짜 이해를 만든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부두로 이동했습니다. 은빛 선체가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죠. LNG 운반선이었습니다. 아직 인도 전 단계라 최종 점검 중이라고 했죠. 저는 그 거대한 배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우리 회사가 운영하는 배들과 비슷한 크기였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더 단단해 보였죠. 더 믿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승선 사다리를 올라갔습니다. 갑판에 발을 디디는 순간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쳤죠. 파도 소리가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선장이 나와 악수를 청했죠. 오늘 시험 항해를 총괄할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악수는 단단했죠. 오랜 세월 바다와 함께한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무리지로 안내받았습니다. 조타실이라고도 부르는 곳이죠. 대형 유리창 너머로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계기판과 모니터들이 벽면을 채우고 있었죠. 하지만 복잡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깔끔하고 직관적으로 배치되어 있었죠. 선장이 시스템을 하나씩 켜기 시작했습니다. 출항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선원들이 각자 위치에서 점검을 진행했죠. 무전으로 보고가 오갔습니다. 엔진룸 이상 없음, 탱크 압력 정상, 센서 작동 확인. 하나하나 체크되는 소리가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선장이 출항 신호를 보냈죠. 배가 천천히 부두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항구를 벗어나자 바다가 넓게 펼쳐졌습니다. 겨울 바다였죠. 파도가 제법 높았습니다. 바람도 거세게 불고 있었죠. 하지만 배는 안정적으로 나아갔습니다. 흔들림이 예상보다 적었죠. 강태원이 설명했습니다. 선체 설계 자체가 파도를 효율적으로 받아내도록 되어 있다고 했죠. 스마트 운항 플랫폼이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메인 모니터에 실시간 데이터가 떠올랐죠. 풍속, 파도 높이, 조류 방향, 현재 연료 소비율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그래프들이 살아 움직이듯 변화했죠.
마치 배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더 세게 불어왔습니다. 옆구리로 몰아치는 횡풍이었죠. 저는 몸이 긴장되었습니다. 배가 흔들릴까 걱정되었죠. 하지만 시스템이 즉각 반응했습니다. 경고음 없이 조용히 속도와 진로를 자동 조정하기 시작했죠. 모니터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지금은 아껴 달릴 시간입니다. 선장이 설명했습니다. 시스템이 기상 데이터를 분석해서 가장 효율적인 항해 방법을 제안한다고 했죠. 무리하게 속도를 내는 대신 각도를 조금 바꾸고 출력을 조절해서 연료를 아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 연료 그래프가 천천히 내려앉는 게 보였죠. 탄소 배출 추정치도 함께 떨어졌습니다. 저는 화면 왼쪽 아래를 주시했습니다. 예상 벌금이라는 항목이 있었죠.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0의 수렴이라는 문구가 떴죠. 제 눈이 그 숫자에 멈췄습니다. 이게 바로 답이었죠. 처음 값은 조금 비쌀지 몰라도 평생 값은 오히려 저렴한 겁니다. 벌금도 안 내고 연료도 아끼고 신뢰도 얻는 거죠. 항해가 계속되던 중 갑작스럽게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아주 작은 떨림이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즉시 경고를 띄웠죠. 엔진룸 3번 구역 진동 감지. 빨간불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강태원이 즉시 움직였습니다. 담당 선원과 함께 엔진룸으로 내려갔죠. 저도 따라갔습니다. 직접 보고 싶었으니까요. 엔진룸은 소음이 컸습니다. 하지만 담당자는 정확히 문제 지점을 찾아냈죠. 볼트 하나가 미세하게 풀려 있었습니다. 토크, 즉 조임 힘이 규정보다 약간 낮았던 거죠. 작업자가 토크렌치로 볼트를 다시 조였습니다. 정확한 힘으로 조이는 게 보였죠. 10분도 안 걸렸습니다. 브리지로 돌아오니 경고가 사라져 있었죠.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공책을 꺼내 굵은 글씨로 적었습니다. 사고는 크게 오지 않는다. 작게 올 때 잡으면 된다. 다시 브리지로 올라왔습니다. 선장이 새로운 시연을 준비하고 있었죠. 항로를 바꾸는 시연이었습니다. 선장이 버튼 하나를 눌렀죠. 안전 모드라는 표시가 화면에 떴습니다. 그 순간 엔진 소음이 확 낮아졌습니다. 배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지만 더 조용해졌죠.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소음은 줄이면서 속도는 유지할 수 있느냐고 물었죠. 선장이 답했습니다. 엔진 출력을 최적화하고 프로펠러 회전을 정밀하게 제어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빨리만 가는 게 빠른 게 아니라는 설명이 이어졌죠. 저는 그 말에 크게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죠. 배가 부두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죠. 강태원이 옆에 섰습니다. 단순하지만 강력한 설명을 시작했죠. 배출은 곧 돈이라고 했습니다. 매연을 많이 내면 벌금을 내야 하니까요. 똑똑한 배는 돈이 덜 새는 배라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그가 태블릿을 꺼내 숫자표를 보여주었습니다. 연료 소비량, 정시 도착률, 예상 벌금이 나란히 적혀 있었죠. 기존 배들과 비교 데이터였습니다. 차이가 명확했죠. 처음 값은 조금 높지만 평생 값은 훨씬 낮았습니다. 그 숫자들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죠. 부두에 도착했습니다. 하선 준비를 하면서 저는 강태원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죠. 오늘 경험이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죠. 바다는 정직하다는 말이었습니다. 거짓이 통하지 않는 곳이 바다라고 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현장 식당으로 안내받았죠. 소박하지만 깨끗한 공간이었습니다. 작업자들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죠. 우리도 자리에 앉았습니다. 김치찌개가 나왔습니다.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죠.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매콤하면서도 개운한 맛이었죠.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맛도 기술도 담백하다는 말이 저절로 나왔죠. 강태원이 답했습니다. 담백해야 위험이 숨어들 틈이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복잡하면 문제가 보이지 않는다고 했죠. 단순하고 명확해야 안전하다는 철학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와 침대에 앉았죠. 수첩을 꺼냈습니다.
며칠 전에 적었던 단어를 찾았습니다. 편견. 저는 펜을 들어 그 위에 굵은 X 표시를 그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편견은 없었죠. 제 눈으로 직접 확인했으니까요. 한국의 기술은 진짜였습니다. 숫자도 바다도 사람도 모두 증명했죠. 다음 날 아침 호텔방에서 이메일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던 중이었죠. 받은 편지함에 새 메일이 여러 통 들어와 있었습니다. 제목들을 훑어보는데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기존 협력사들로부터 온 메일이었습니다. 첫 번째 메일을 열었습니다. 중국 조선소였죠. 제목부터 자극적이었습니다. 특별 제한 파격 할인. 본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기존 견적의 절반 가격으로 맞춰주겠다는 내용이었죠. 납기도 단축하고 추가 서비스도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솔깃한 제안이었죠.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지난 며칠간 본 것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두 번째 메일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프랑스 업체였죠. 어조가 달랐습니다. 오랜 파트너십을 벌이면 불이익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경고조의 문장들이 이어졌죠. 정치적 압박이 느껴졌습니다. 협력 관계를 중단하면 향후 유럽 항만 이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암시까지 있었죠. 협박에 가까웠습니다. 커피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죠.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노골적일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한국에 왔다는 소식이 업계에 퍼진 모양이었죠. 그들은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카드를 꺼내든 거였죠. 세 번째 메일도 비슷했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도 마찬가지였죠. 어떤 건 당근을, 어떤 건 채찍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었죠. 기술이나 품질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직 가격과 정치적 관계만 얘기하고 있었죠. 제 눈살이 찌푸려졌습니다. 통역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삼성중공업 측과 미팅을 잡아달라고 했죠. 급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1시간 후 답변이 왔습니다. 오전 중에 만날 수 있다고 했죠. 저는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조선소로 향했습니다. 회의실에서 김상혁 전무와 강태원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반갑게 맞아주었죠. 하지만 제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알아챈 듯 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저는 솔직하게 털어놓았죠. 가격을 크게 낮춘 제안들이 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상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다는 표정이었죠. 그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제안들을 믿으시냐고 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죠. 사실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숫자의 유혹은 강력했죠. 이사회를 설득하려면 더 확실한 근거가 필요했습니다. 강태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정면 승부를 하자는 제안이었죠. 밤바다 추가 시험을 해보자고 했습니다. 종이보다 파도가 정직하다는 말이 이어졌죠. 실제 악조건 속에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동의했습니다.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다시 배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해가 진 후였죠. 어둠 속의 바다는 낮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파도 소리가 더 크게 들렸죠. 바람도 더 거세게 느껴졌습니다. 시야가 제한된 상황에서의 항해는 훨씬 까다로웠죠. 출항했습니다. 항구를 벗어나자 본격적인 겨울 바다가 펼쳐졌죠. 파도가 선체를 때렸습니다. 배가 위아래로 흔들렸죠. 저는 손잡이를 꽉 잡았습니다. 긴장감이 온몸을 감쌌죠. 갑자기 돌풍이 불어왔습니다. 예보에 없던 바람이었죠. 순간적으로 배가 크게 기울었습니다. 저는 균형을 잃을 뻔했죠. 하지만 시스템이 즉각 반응했습니다. 경고음이 울렸고 화면에 빨간 표시가 떴죠. 자동으로 안전 모드가 작동했습니다. 엔진 출력이 조정되고 방향타가 움직였죠. 배가 돌풍을 피해 우회 경로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모니터에는 실시간으로 바뀌는 항로가 표시되었죠. 예상 도착 시간은 몇 분 늘어났지만 연료 사용량과 배출 추정치는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선장이 설명했습니다. 무리하게 직진하는 것보다 안전하게 우회하는 게 결과적으로 더 효율적이라고 했죠. 시스템이 수천 가지 변수를 계산해서 최적의 경로를 찾아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숫자들이 실시간으로 변하고 있었죠. 브리지 한쪽에서 비상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박서진이 직접 나와서 진행했죠. 그녀는 그림 2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돌풍 상황에서의 안전 절차를 설명하기 시작했죠. 복잡한 매뉴얼 대신 간단한 그림이었습니다. 선원들이 모였습니다. 박서진이 첫 번째 그림을 보여주었죠. 손잡이를 잡는 위치, 몸의 자세, 시선 방향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비상장비 위치를 나타냈죠. 설명은 1분도 안 걸렸습니다. 모든 선원이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감탄했습니다. 쉬운 설명이 빠른 설명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한 순간이었죠. 시험이 끝나고 배는 부두로 돌아왔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죠. 하지만 회의실에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김상혁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는 우리를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3장의 종이가 놓였습니다. 김상혁이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했죠. 첫 번째는 처음값이었습니다. 배를 구매하는 초기 비용이죠. 두 번째는 평생 값이었습니다. 연료, 정비, 벌금을 모두 합친 비용이었죠. 세 번째는 위험값이었습니다. 고장, 지연, 보험료 인상 같은 예상치 못한 비용들이었죠. 그래프가 화면에 떴습니다. 중국 조선소와 삼성중공업의 비교표였죠. 처음값은 중국이 확실히 낮았습니다. 하지만 평생값과 위험값을 합치자 그래프가 역전되었죠. 합계선이 조용히 방향을 바꾸는 게 보였습니다. 삼성중공업이 훨씬 낮았죠. 김상혁이 말했습니다. 비싸 보이지만 싸다는 결론이 숫자로 나온다고 했죠. 처음에는 부담스러워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절약이 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그 그래프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모든 답이 거기 있었죠. 회의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새벽 2시였죠.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가에 서서 밤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파도 소리가 들려왔죠. 저는 아버지의 수첩을 꺼냈습니다. 새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펜을 들고 천천히 문장을 적어 내려갔죠. 미국은 한국 없이는 환경 문제도 못 푼다. 바다도 숫자도 사람이 가르쳐 주었다. 그 문장을 적으면서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 선택은 정해져 있었죠. 한국에서 돌아온 다음 날 본사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사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았죠. 몇몇은 서류를 넘기며 표정을 굳혔습니다. 오늘 회의가 회사의 향후 10년을 결정할 거라는 걸 모두 알고 있었죠. 저는 단상 앞에 섰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죠. 손에서 땀이 났지만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첫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죠. 처음값이 아니라 평생값. 저는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집을 살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집값만 보고 사시나요? 아닙니다. 난방비, 수리비, 관리비를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구매 가격만 볼 게 아니라 평생 들어갈 비용을 봐야 한다는 내용을 쉬운 말로 풀어냈죠.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큼직한 비교표가 나타났죠. 왼쪽에는 중국 조선소, 오른쪽에는 삼성중공업이 적혀 있었습니다. 중국은 처음값 낮음, 평생값 높음으로 표시되어 있었죠. 삼성중공업은 처음값 중간, 평생값 낮음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색깔도 달랐죠. 중국은 빨간색, 삼성중공업은 파란색으로 구분했습니다. 한눈에 들어오게 만든 거였죠. 이사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보고 싶다는 요청이었죠. 저는 준비한 다음 장을 띄웠습니다. 10년간의 총비용 계산표였습니다. 구매비, 연료비, 정비비, 탄소 벌금, 보험료, 지연으로 인한 손실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었죠. 숫자들이 줄줄이 나열되었습니다. 중국 배는 초반엔 저렴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죠. 반면 삼성중공업 배는 처음엔 부담스러워 보였지만 꾸준히 비용이 낮게 유지되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화면의 숫자들을 뚫어지게 보고 있었죠. 저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죠. 이번엔 영상이었습니다. 밤바다 시험 현장을 촬영한 영상이었죠.
화면에 어두운 바다가 나타났습니다. 파도가 거칠게 일렁이고 있었죠. 갑자기 돌풍이 불어오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이 즉각 반응했죠. 화면 속 모니터에서 경로가 자동으로 조정되는 게 보였습니다. 예상 벌금 수치가 0으로 떨어지는 장면도 함께 나왔죠. 이사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화상 연결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노조 대표 마이클이었죠. 그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표정이 밝았죠. 그는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조선소의 교육 시스템 덕분에 선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림과 손으로 배우니 이해가 빠르고 위험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게 되었다고 했죠. 선원 가족들도 이제 걱정이 줄었다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두 번째 연결은 고객사 대표였습니다. 유럽의 한 물류회사 임원이었죠. 그는 간단 명료하게 말했습니다. 정시 입출항이 가장 큰 신뢰라고 했죠. 지연이 없으면 우리도 계획을 세울 수 있고 그게 곧 비용 절감으로 이어진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삼성중공업 배들과 협력을 확대하고 싶다는 환영사까지 덧붙였죠. 화상 연결이 끝났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달라진 게 느껴졌죠. 하지만 여전히 반대파가 있었습니다. 한 이사가 손을 들었죠. 그는 재무 담당 출신이었습니다.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죠. 그래도 초기 투자 금액 차이가 너무 크지 않냐는 내용이었습니다. 에밀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답했죠. 싼 고장은 없다는 말로